아빠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호별 9살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한적한 공동묘지에 메아리 쳤다. 초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묘비 앞에 시든 국화를 흔들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대리석 표면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지금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학생증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민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진단서를 꺼내 들었다. 병원 도장이 찍힌 하얀 종이 위에는 잔인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6달, 단 6달이라는 시간. 그것이 18살 소년에게 남은 전부였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겨우 1년 전 수석으로 명문의대에 합격했던 그 기쁨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그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합격 증서를 펼쳐 보이며 약속했던 그 순간들. 제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빠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룰게요.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다. 의대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계속되는 피로감과 멍이 들기 시작한 몸. 처음엔 무리한 공부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날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바랜색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이 사진 속 아버지의 옷차림은 그가 알던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랐다. 고급스러운 양복,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거대한 저택의 일부분. 아빠는 도대체 누구였어요? 이 질문은 민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하며 힘겹게 살았다. 하지만 가끔씩 보여주던 교양, 외국어 실력, 그리고 남다른 지식, 무언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묘비에 기댔다. 최근 들어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이었다. 항암 치료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 의사는 말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준의 눈앞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탁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그를 키운 엄마. 아들의 병을 알고 쓰러진 엄마는 지금 작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과로와 충격으로 심장이 약해진 엄마를 위해 민주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아빠, 정말 곧 갈게요. 엄마를 부탁드려요. 민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묘비에 이마를 대고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대리석이 이마에 닿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민준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여보, 저기 묘비 좀 보세요. 저건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흐려지는 의식 속으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애야, 정신 차려. 여보, 빨리 119를 불러요. 이게 대체 이 아이가 설마. 그리고 민준의 의식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직전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한 쌍의 눈을 보았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눈빛. 그리고 그 눈에 가득한 눈물. 왜 낯선 사람이 자신을 보며 우는 걸까? 그것이 민준이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가진 의문이었다. 1989년 봄 서울. 25살의 강태현은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에 쥔 혼인신고서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오늘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들어오너라. 문 안쪽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 회장, 아니 강재욱.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총수. 그의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남자. 그리고 태연에게는 평생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던 사람. 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서재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 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 박윤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지 않겠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은 똑바로 섰다. 이것이 아마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긴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누구와?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지혜라는 여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르시는 세탁소 딸 말이냐? 태연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시킨 사람들이 벌써 조사를 끝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 그런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사랑합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강 회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25살짜리 철부지가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느냐?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아버지. 어른?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른이라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알아야 한다. 너는 강가의 장남이다. 한성그룹을 이어받을 후계자다. 그런 내가 어떻게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 저는 후계자 따위 되고 싶지 않습니다. 태연의 외침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어머니 박윤희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라. 엄마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태연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길이 아닌 제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 강 회장이 책상을 탁 쳤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냐? 너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느냐?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모든 것을. 저는 그것들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태연도 소리쳤다. 제가 원한 건 단 한 번도 제게 묻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시끄럽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그리고 다음 주 박 의원 딸과의 선을 보거라.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다.
싫습니다. 뭐, 저는 이미 지혜와 약혼했습니다. 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그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윤희가 쓰러질 듯 의자를 잡았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너, 내가 감히, 아버지. 태연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를 의절하셔도 좋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강가의 이름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차갑게, 너무나 차갑게 말했다.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아버지의 말은 얼음장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강가의 사람이 아니다. 재산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마라. 평생, 여보. 박윤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래도 아들인데. 이 집에는 이제 아들이 없소. 강 회장이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저 녀석은 오늘부로 남이오.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무서웠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다. 지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알겠습니다, 아버지. 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다. 태연아.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태연아, 제발. 하지만 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면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재 문을 나섰다. 그리고 저택의 긴 복도를 걸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곳, 모든 것이 화려하고 풍족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신림동으로 향했다. 작은 세탁소가 있는 곳, 그리고 지혜가 기다리고 있는 곳. 세탁소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그녀가 태연을 보자 빗자루를 놓고 달려왔다. 태연 씨, 어떻게 됐어요? 지혜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22살의 그녀는 아직 어렸고 순수했고 태연이 떠나올 거대한 세계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태연은 지혜를 꼭 안았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태연 씨, 지혜가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지혜의 집 옥탑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다. 좁고 낡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새는 수도꼭지. 하지만 지혜의 품 안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을 느꼈다. 10개월 후,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작은 생명체를 안고 나왔다. 빨갛고 작은 아기. 그의 아들. 민준아. 태연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았다. 민준아, 아빠야. 이지혜가 선택한 이름이었다. 민준. 백성을 뛰어나게 다스린다는 뜻.
가진 것은 없지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이 작은 생명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미안하다, 민준아. 태연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가 너에게 부자 아빠는 되어주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약속한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5년 후, 아빠 왔어? 현관문이 열리자 5살 민준이가 달려왔다.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온 태연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민준이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 내가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태연은 아들을 안고 좁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벽지가 벗겨진 낡은 방이었지만 곳곳에 민준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지혜가 작은 부엌에서 나왔다. 임신 5개월의 배가 불러 있었다. 둘째가 오고 있었다. 태연은 택시 운전으로 하루를 보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소용없었다. 강가에 이름을 버린 순간 그의 학벌도 의미가 없어졌다. 민준아, 손 씻고 밥 먹자. 응.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신기한 거 배웠어.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다.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간단한 반찬들을 나눠 먹으며 민준이의 제잘거림을 듣는 시간. 가진 것은 적었지만 웃음은 많았다. 아빠, 우리는 왜 다른 애들보다 작은 집에 살아?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아. 태연은 아들을 무릎에 앉혔다. 집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지.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 차 있잖아. 응. 그럼 우리 집이 제일 큰 거네. 민준이의 순수한 대답에 태연은 눈물이 날 뻔했다. 8년 후. 아빠, 이거 봐. 100점. 13살 민준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다. 태연은 택시 안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던 중이었다. 민준이는 방학만 되면 아빠의 택시에 함께 탔다.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똑똑하네. 나 나중에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살릴 거야. 태연은 웃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의사, 민준이의 꿈.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민준아, 의사가 되려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해. 응, 나 매일 공부할 거야. 아빠, 나 진짜 의사 될 수 있지? 민준이의 맑은 눈을 보며 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민준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가 꼭 도와줄게. 그날부터 태연은 더 열심히 일했다. 하루에 2시간씩 자며 택시를 몰았다. 지혜는 세탁소에서 일을 더 늘렸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다. 민준이의 학원비, 참고서값, 생활비. 돈은 항상 부족했다. 13년 후. 아빠, 나 합격했어. 의대 합격했어. 19살 민준의 외침에 택시 안에 태연은 그대로 멈췄다.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다. 정말이냐, 민준아? 응. 전액 장학금도 받았어. 아빠, 나 해냈어. 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택시 안에서 혼자서 목 놓아 울었다. 19년. 길고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였다. 그날 밤 작은 집에서 셋이 둘러앉아 라면으로 축하 파티를 했다. 지혜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울어? 기쁜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야, 민준아.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서. 태연은 아들을 바라봤다. 자신을 닮아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아들. 가난했지만 꿋꿋하게 자란 아들. 이제 의사가 될 아들. 민준아. 태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너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줬잖아. 사랑이랑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 그날 밤 태연은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다. 25년 전 아버지의 서재를 나서던 그날. 후회했을까? 아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행복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6개월 후. 강태연 씨 보호자 계십니까?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다. 저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사기입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준이가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정도가. 민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아빠가 1년밖에 못 산다고? 병실로 들어가자 태연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밝게 웃으려 애쓰는 얼굴이었다. 민준아, 의대 입학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아빠, 괜찮다, 민준아. 태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의사가 되는 걸 보고 싶은데. 조금 일찍 가게 생겼구나. 아빠, 말도 안 돼. 나 학교 안 갈래. 아빠, 치료비 벌게. 안 돼. 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아,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날부터 태연의 투병이 시작되었다. 항암 치료의 고통, 날로 야위어가는 몸. 하지만 태연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느 날 밤 태연이 민준을 불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사실 아빠는 너한테 숨긴 게 있다. 태연은 사진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화려한 저택, 고급 승용차, 그리고 젊은 태연의 모습이 있었다. 아빠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빠는 선택했지. 너의 엄마와 함께하는 것을. 그리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단다. 아빠, 민준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란다.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너와 엄마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1년 후. 아빠. 병실에 민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연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겨우 44살의 나이에. 민준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막 의대에 입학한 19살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아빠, 내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 약속할게. 하지만 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작은 병원 영안실, 몇 명 되지 않는 조문객들. 하지만 민준과 지혜는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렀다. 묘지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저렴한 공동묘지에 자리를 잡았다. 아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꼭 아빠의 꿈을 이룰게요. 묘비 앞에서 민주는 맹세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다. 민주는 몰랐다. 자신에게도 시한부 인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대 1학년 여름방학. 엄마, 나왔어. 민준이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온 것이다.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민준은 전액 장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민준아, 어서 와. 지혜가 주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 일이 좀 바빴어. 괜찮아. 지혜는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다. 사실 지혜는 남편이 죽은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세탁소 일, 병원비 빚 갚기, 그리고 민준이의 등록금 및 생활비 보내기.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일했다. 엄마,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아르바이트 할게. 안 돼.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공부만 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아버지 묘에 갔다. 아버지가 묻힌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번 학기 성적도 장학금 받았어. 자랑스럽지? 묘비 앞에서 민주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요즘 계속 피곤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자꾸 멍이 들었다. 처음엔 여름 더위 탓이라고 생각했다. 8월 중순, 엄마, 나 좀 이상해. 민준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자꾸 코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어.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 가보자, 민준아. 괜찮아, 엄마. 그냥 피곤한 거겠지. 안 돼. 지혜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당장 병원 가자. 다음 날 민준과 지혜는 대학병원을 찾았다. 혈액 검사, 골수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지혜를 별도의 상담실로 불렀다. 민준은 밖에서 기다렸다. 환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백혈병이요? 그게 무슨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다. 치료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맞는 공여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료비 얼마나 들까? 빚은 어떻게 갚지? 제발. 지혜가 의사의 손을 잡았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주든 뭐라든.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료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상담실을 나왔다. 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뭐래? 지혜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괜찮대. 그냥 빈혈이래. 약 먹으면 된대. 정말? 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나 걱정했잖아. 지혜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한다면 민준은 학교를 그만두고 치료를 포기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민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온 진단서를 몰래 발견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3기. 민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에 쥔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다. 백혈병?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의사의 꿈, 아버지와의 약속,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 왜 나한테? 민주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하지만 온몸을 흔들며 울었다. 9월. 민주는 몰래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 몰래 정확한 진단을 듣기 위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정도가. 6개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 비용이 얼마나? 수술비만 5천만 원 정도이고 전체 치료비는 1억 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억 원. 그것은 자신의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리고 의사가 덧붙였다. 부모님께 골수 적합성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머니는 안 됩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세요. 골수 기증은 무리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6개월, 단 6개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민주는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조용히 혼자서 이 병과 싸우겠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묘 앞에서 효도하겠다고. 10월. 민주는 학교로 돌아갔다. 어머니에게는 괜찮다고, 빈혈 약 먹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지옥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찼다. 수업 시간에 자꾸 졸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민준아, 너 요즘 안 좋아 보인다. 괜찮아? 같은 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다. 밤이면 민주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다. 왜 하필 자신인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아빠, 나 정말 의사 되고 싶었는데.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살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해주지 않았다. 11월.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수업 중에 쓰러진 것이다. 친구들이 급히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민준아. 지혜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렇게 아프면서?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뭔데? 내가 아픈 걸 모르고 있었어. 그날부터 민주는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제가 몸에 들어올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고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날마다 야위어가는 어머니. 치료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어머니. 엄마, 그만해요. 나 치료 안 받을게. 안 돼. 지혜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쳤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해. 내 아빠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는데.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혜를 불렀다.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가 의사의 손을 잡았다. 제발, 방법이 없나요? 골수 이식밖에는. 하지만 맞는 공여자를 아직 찾지 못했고, 무엇보다 치료비요? 지혜가 쓸쓸하게 웃었다. 없어요. 한 푼도. 이미 빚만 수천만 원이에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혜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거리를 밝혔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어두웠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 민준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녀는 남편이 남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메모를 발견했다. 한성그룹 회장 강재욱, 서울 강남구. 이것은 남편의 친필이었다. 남편이 버린 아버지에 대한 정보. 지혜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1월. 지혜는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섰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로비로 들어갔다. 죄송하지만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다. 저는 강태현의 아내입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한 명의 여비서가 내려왔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손자가, 아니, 회장님의 손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여비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들었다. 회장님, 강태현 씨의 부인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지혜는 초고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집무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창가에 노인이 서 있었다. 당신이 태연이의 아내라는 사람이요? 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네, 저는 이지혜입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로 왔소? 회장님의 손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이요.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몇 개월 못 삽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내 아들은 20년 전에 이 집을 떠났소. 이미 남이 된 지 오래요. 제발. 지혜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손자만은 살려주세요. 민준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일어나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돈이 필요해서 온 거요? 그렇다면 문 좀 박대하겠소.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해결하시오. 회장님, 나가시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시오. 지혜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진이라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자의 사진을.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의대 입학식 날 찍은 민준의 사진. 강 회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사진 속 청년은 젊은 시절의 태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 아이가, 네, 강민준입니다.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다. 나가시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실을 나왔다. 마지막 희망이 꺼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문이 닫힌 후 강 회장이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태연아, 내가 미안하다. 강 회장의 후회. 지혜가 떠난 후 강재욱 회장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손에는 민준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 태연이는 지금 어디 있나?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해.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비서가 급히 부축했다.
뭐라고? 태연이가 죽었다고? 네. 장례식도 소박하게 치러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동묘지에 강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몰랐다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20년.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들을 지워버리려 했다. 배신자로 집안을 저버린 못난 자식으로.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태연은 단지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부인에게는 보고했나? 강 회장이 물었다. 아직? 당장 부인 모셔와. 30분 후 박윤희 여사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남편의 표정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강 회장은 민준의 사진을 아내에게 건넸다. 박윤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우리 손자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연이의 아들이요. 뭐라고요? 박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에게 손자가 있었다고요? 강 회장은 지혜가 했던 말을 아내에게 전했다. 태연이 죽었다는 것, 손자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것. 당신이 어떻게... 박윤희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어떻게 손자를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나도 몰랐소. 강 회장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태연이가 죽은 줄도 몰랐고, 우리에게 손자가 있는 줄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해요. 박윤희가 다급하게 말했다. 당장 그 아이를 찾아서 치료를 시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김비서. 박윤희가 비서를 불렀다. 당장 그 어머니 연락처를 찾으세요.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알아내고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하지만 지혜의 연락처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도 꺼놓은 채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태연이가 어디 묻혀 있는지는 아시오? 강 회장이 물었다. 김 비서가 서류를 꺼냈다. 서울 근교 공동묘지. 여기입니다. 당장 차를 준비하시오. 박윤희가 일어섰다.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묘지로 가는 길. 고급 승용차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다. 뒷좌석에 앉은 강 회장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둘 다 창밖을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연아. 박윤희는 속으로 아들을 불렀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2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다. 밤마다 울었고 아들의 빈방을 지켰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과 체면 때문에 찾아갈 수 없었다. 강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연락할 수 없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구나. 강 회장은 조사 보고서를 떠올렸다. 좁은 원룸, 낡은 택시, 그리고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간 아들. 내가 죽였다. 차는 곧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운전사와 비서가 앞장서서 태연의 묘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작고 초라한 묘비 앞에 강 회장 부부가 섰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 이태연. 1979에서 2023까지. 성까지 바꿨다. 강가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강 회장은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연아. 박윤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다, 태연아. 엄마가 왔어.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다. 이 속에 아들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강 회장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태연아, 아버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선택을 인정했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두 노인은 아들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과 후회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마른 체구의 청년. 사진 속 그 얼굴. 저 아이가, 박윤희가 벌떡 일어났다. 민준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묘로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강 회장 부부는 숨을 죽였다. 처음 보는 손자, 태연을 닮은 그들의 피가 흐르는 손자. 민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순간 박윤희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올 뻔했다. 곧 간다고? 이 아이가 죽으려 한다고? 민주는 국화를 묘비 앞에 놓고 이마를 땅에 댔다. 아빠, 저 더는 못 버티겠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대요.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한 달. 박윤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강 회장이 급히 아내를 붙잡았다. 미안해요, 아빠.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의사. 저 못 될 것 같아요. 1학년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났다. 엄마는 제가 걱정돼서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드세요. 제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까요? 혼자서. 민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다. 가족 사진.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진 속 아빠는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아빠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아빠는 원래 부자였나요?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 태연은 부자였다.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었다.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면서 모든 걸 버렸다. 만약 아빠가 부자였다면 저도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민준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다. 애야. 박윤희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여보,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박윤희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를 흔들었다. 얘야, 정신 차려. 할머니가 왔어. 하지만 민준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했다. 김비서, 빨리 119를. 그리고 우리 병원 응급실에 연락해. 강 회장이 소리쳤다. 박윤희는 민준을 안고 울었다. 제발 정신 차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살릴 거야. 강 회장도 손자에게 다가왔다.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태연의 얼굴이었다. 25살 때 집을 떠난 아들의 그 얼굴. 제발.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제발 이 아이만은, 내 손자만은 살려주십시오. 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민주는 급히 실려갔다. 강 회장 부부도 따라 탔다. 한성병원으로 가. 강 회장이 지시했다.
한성병원은 한성그룹 계열의 최고급 종합병원이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박윤희는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반드시 살릴 거야. 한성병원 응급실. 환자 이송 완료. 백혈병 말기 환자 의식 불명 상태. 민준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한성병원의 수석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조민석 교수가 직접 대기하고 있었다. 즉시 혈액검사, 골수검사, 전체 정밀검진 실시, 그리고 중환자실 준비. 강 회장이 병원에 연락하는 순간 병원 전체가 움직였다. 회장의 손자라는 말 한마디에 최고의 의료진이 소집되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조 교수가 강 회장에게 다가왔다. 그렇소. 이 아이는 내 손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하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교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민준이 어디 있어? 지혜였다. 119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그녀는 응급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강 회장 부부를 보았다. 회장님? 지혜의 얼굴에 놀람과 두려움이 스쳤다. 강 회장이 왜 여기에? 민준이와 함께? 당신이 민준이 어머니시오? 박윤희가 지혜에게 다가갔다. 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박윤희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민준이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민준이를 반드시 살릴 겁니다. 지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전 차갑게 거절했던 그 회장의 부인이 왜 여기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가? 조 교수, 강 회장이 불렀다.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손자를 살리시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장비 필요하다면 해외 전문의도 부르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2시간 후 응급처치가 끝나고 민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조 교수가 보호자들을 상담실로 불렀다. 환자의 상태는? 조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나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 게다가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골수이식뿐입니다. 골수이식. 강 회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조 교수가 계속 설명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약해서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2-3주간 집중 치료로 몸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킨 후에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비용은 문제 없소. 그리고 조 교수가 가장 큰 문제를 꺼냈다. 골수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이 계신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나를 검사하시오. 강 회장이 일어섰다. 저도요. 박윤희도 일어섰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조 교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소? 검사나 하시오. 강 회장이 소리쳤다. 당일 저녁 강 회장과 박윤희는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중환자실. 민주는 여러 개의 튜브와 선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마치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강 회장 부부는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바라봤다. 중환자실이라 직접 들어갈 수 없었다. 저 아이가
우리 손자란 말이지. 박윤희가 유리에 손을 댔다. 태연이를 닮았어요. 그래요. 강 회장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20년 전에 태연이를 붙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박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손자를 지켜야 해요. 태연이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옆에서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제발, 제발 살아남아라, 민준아. 3일 후, 조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실에 들어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회장님과 여사님, 죄송하지만 두 분 다 골수 적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HLA 항원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골수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침통한 분위기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소? 강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다. 공여자 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강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전 세계 골수 은행을 뒤져서라도 찾으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집중 치료 끝에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그리고 최첨단 의료 장비들. 여기가 어디지? 민준아. 지혜가 달려왔다. 정신 차렸구나.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돈으로 이런 병원.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강 회장 부부가 들어왔다. 민주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봤다. 누구세요? 민준아. 박윤희가 손자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내 아버지 강태연.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태연이는 내 아들이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빠가 회장님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래. 강 회장이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았다. 나는 내 아버지를 20년 전에 쫓아냈다. 그리고 그 죗값으로 내 아들이 고생하다 죽는 것도 보지 못했고 손자가 있는 줄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박윤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우리가 널 지킬 거야. 반드시 살릴 거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그런 가족이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오래 못 산대요. 아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뤄야 한다. 2주 후 민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약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강 회장은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리고 손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빠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태연이는 강 회장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다. 착한 아이였다. 똑똑하고 다정하고 내가 꼭 닮았구나. 아빠는 왜 집을 나가셨어요? 사랑 때문이었다. 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다. 내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그 사랑을 선택한 거야. 후회하셨을까요? 아빠가 아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너와 내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 거야.
민주는 울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할아버지의 후회가, 그리고 자신을 살리려는 가족들의 노력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박윤희도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따뜻한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민준이 어느 날 물었다.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용서? 박윤희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태연이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란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분명 할머니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20년 전 남편을 쫓아낸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박윤희가 지혜를 따로 불렀다. 며느리. 박윤희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20년 동안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안합니다. 태연 씨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박윤희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태연이에게 진짜 행복을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그건 우리가 평생 주지 못한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그들은 이제 민준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3주 후, 회장님, 조 교수가 급히 달려왔다. 찾았습니다.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어요. 정말이요?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네, 미국에 있는 한인 공여자입니다. HLA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장 연락하시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소.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공여자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다. 골수 기증은 위험이 따르는 수술이었고 그는 이미 다른 환자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 협상하시오. 강 회장이 지시했다. 돈이든 뭐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오. 한성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이 움직였다. 미국의 변호사, 의료 중개인, 그리고 외교 채널까지 동원되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공여자가 동의했습니다. 조 교수가 환하게 웃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오신답니다. 병실의 환호성이 터졌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정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강 회장이 손자의 손을 꽉 잡았다. 너는 살 거다, 민준아. 반드시 살아서 의사가 되는 거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처음 알았다. 수술 전날 밤, 민주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수술이다. 골수 이식 수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수술. 민준아. 뒤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강 회장이 손자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무섭니까? 네.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내가 강가의 핏줄이기 때문이다. 강 회장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가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도 그랬고 너도 그럴 거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섭기만 했던 이 노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 같았다. 할아버지, 만약 제가 살아남으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재벌이 되어야 하나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아버지처럼. 정말요? 그래.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태연이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뜻대로 살라고 강요했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의사가 되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거대하고 단단했던 남자가 지금은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한 명의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밤이 깊었다. 박윤희와 지혜도 병실로 들어왔다. 온 가족이 민준을 둘러싸고 앉았다. 민준아. 지혜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힘든 환경에서도 넌 정말 잘 자라줬어. 착하고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로. 엄마.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남아라. 지혜가 아들을 꽉 껴안았다. 엄마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박윤희도 다가왔다. 민준아, 할머니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태연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어. 박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는 다르게 하고 싶어. 할머니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고 싶단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연결된 가족. 수술 당일. 이른 아침 민주는 수술복을 입었다.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의 형광등들을 바라봤다. 아빠, 저 잘할 수 있겠죠? 복도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강 회장, 박윤희, 지혜, 그리고 한성병원의 주요 인사들까지. 파이팅, 민준아. 지혜가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민준의 마지막 인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다. 소요 시간은 약 6에서 8시간입니다. 조 교수가 설명했다. 기다리시는 동안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쉴 수 없었다. 모두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지혜는 계속 손을 비비작거렸다. 박윤희는 묵주를 들고 기도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3시간째, 4시간째.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지혜가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예요. 박윤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 민준이는 강한 아이예요. 5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시 기다림. 6시간, 7시간. 그리고 마침내 8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다. 조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모두가 벌떡 일어섰다. 수술은 조 교수가 웃었다. 성공했습니다. 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말요? 지혜가 조 교수에게 달려갔다. 정말 성공했어요? 네. 골수 이식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거부 반응 없이 잘 정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에서 3주가 고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윤희가 조 교수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민준아. 지혜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회복의 시간. 수술 후 일주일. 민주는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민준아. 지혜가 달려왔다. 깨어났구나. 수술. 성공했어요? 그래. 성공했어. 지혜는 울며 웃었다. 너 이제 살 수 있어.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살 수 있다. 그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다. 면역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감염의 위험, 극심한 통증. 민주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아파. 너무 아파요.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이 있었다. 민준아,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지혜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 손자 파이팅? 박윤희가 격려했다. 강가의 사람은 이런 거에 지지 않는다. 강 회장이 힘을 주었다. 2주 후, 거부 반응 없습니다. 조 교수가 환하게 웃었다. 골수가 완벽하게 정착했어요. 민준의 병실에 환호성이 터졌다. 정말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새로운 골수에서 건강한 혈액세포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백혈병 세포는 거의 사라졌고요. 그럼 저 이제 나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조 교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몇 달 후엔 퇴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안도의 눈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손자를 껴안았다.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잘 싸웠어. 3주 후, 민주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다. 비틀거렸지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봐요. 제가 걸어요. 박윤희는 감격해서 울었다. 우리 손자, 정말 대단해. 민주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아빠, 저 살았어요. 제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아빠 무덤에 가고 싶어요.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태연이도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다시 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지혜가 놀라서 물었다. 내 건강이. 저는 살아남았어요, 엄마.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다른 아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강 회장이 손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훌륭한 생각이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6개월 후, 민준 씨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완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난 1년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말요? 네.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골수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다. 지혜는 아들을 껴안고 울었다. 박윤희도 강 회장도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지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건강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퇴원했다. 8개월 만에 퇴원이었다. 병원 로비에는 수많은 의료진이 나와 그를 배웅했다. 민준 씨, 꼭 훌륭한 의사 되세요.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민준이 탄 차는 병원을 벗어나 거리로 나갔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늘, 나무,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민준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니? 강 회장이 물었다. 할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무덤에 가고 싶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래. 강 회장이 운전사에게 지시했다. 공동묘지로. 아버지의 묘 앞에서 차는 민준이 쓰러졌던 그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이제는 가을이 깊어져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섰다. 8개월 만이었다. 그때는 죽으러 왔지만 지금은 살아서 돌아왔다. 아빠,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저 왔어요. 민준은 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대리석이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빠, 저 살았어요. 백혈병을 이겼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빠의 부모님들을요. 그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뒤에서 강 회장과 박윤희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태연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버지다. 늦었지만 아버지가 왔다. 우리 아들. 박윤희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왔어.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태연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20년의 세월, 그리고 한 해의 고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모였다. 아빠, 민준이 다시 말했다. 저 약속할게요.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아빠가 못 이룬 꿈, 제가 이룰게요. 그리고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살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민준이 강 회장을 돌아봤다.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렴. 아빠 묘비에 성을 다시 강으로 바꾸고 싶어요. 강태연으로요. 아빠는 끝까지 강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감격해서 손자를 껴안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태연이를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 새 묘지. 2주 후 강가의 선산에 새로운 묘가 세워졌다. 아름다운 언덕 위 넓은 잔디밭에 흰 대리석 묘비가 빛났다. 고 강태연 1979-2023 사랑으로 살다 간 사람. 이장식이 열렸다. 친척들, 한성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태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소박하게 살았던 태연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여정은 성대했다. 아빠. 민준이 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좋은 곳에서요. 지혜도 남편의 묘 앞에 섰다. 여보, 당신 이제 집에 왔어요. 당신이 떠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묘비 옆에 놓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태연의 모습,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 복학. 다음해 3월 민주는 의대로 복학했다.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민준아, 같은과 친구들이 환영했다. 와, 정말 돌아왔구나. 응, 나 완치됐어.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민주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생각하며 공부했다. 이 지식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그 생각이 그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다. 해부학 시간, 그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모든 수업에 집중했다. 민준아,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친구가 말했다. 응,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거든. 인생이 달라 보여. 부럽다. 나도 그런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아니야.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아픈 게 최고야. 건강한 게 최고야. 강가의 손자. 민주는 이제 강가의 정식 손자로 인정받았다. 호적에도 올랐고 언론에도 알려졌다. 한성그룹 회장 잃어버린 손자 찾아. 기적의 생환, 백혈병 이긴 의대생. 재벌가 후계자, 의사의 꿈 이어가.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 회사는 안 할 거예요.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 있다. 강 회장이 웃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태연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 너한테는 해주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대신 강 회장이 손가락을 들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그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민준이 의사가 된 후 재단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재단. 민준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곳. 병원 봉사. 방학이 되자 민주는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직 의사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여기 아프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가난한 동네의 작은 진료소. 민주는 그곳에서 환자들을 돕고 의사들을 보조했다. 어느 날 백혈병 환자가 왔다. 어린 소녀였다. 선생님, 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소녀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민주는 그 소녀에게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절망에 빠진,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 괜찮아. 민준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백혈병을 이겼어. 너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치료비 걱정도 하지 마.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할아버지,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그래. 한성병원으로 데려와라. 최고의 치료를 해주마. 소녀는 한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주는 틈날 때마다 그 소녀를 찾아가 격려했다. 오빠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나처럼. 정말,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나도 내만큼 아팠어. 그런데 이렇게 나았잖아.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고통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겨낸 순간들. 소녀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오빠처럼, 저도 오빠처럼 될 거예요. 6개월 후, 소녀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 민주는 그 소녀의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니에요. 민준이 웃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날 이후 민주는 더 많은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3학년 임상실습. 민주는 3학년이 되어
병원 실습을 시작했다. 한성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였다. 조민석 교수가 직접 지도를 맡았다. 민준군, 여기가 바로 자네가 치료받았던 병동이지? 네, 교수님. 어떤 기분인가? 환자에서 의대생이 되어 이곳에 돌아온 기분이. 민주는 병동을 둘러봤다. 1년 전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대들, 죽음을 앞두고 울던 그 공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교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차례입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야. 조 교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첫 환자 회진. 민준은 조 교수를 따라 병실을 돌았다. 이 환자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조 교수가 설명했다. 침대에는 12살 정도의 소년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빠진 머리카락. 민주는 그 소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소년에게 다가갔다. 저는 의대생 강민준이에요. 소년은 무기력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형, 저 죽는 거예요? 순간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어린 소년이 죽음을 생각한다니. 아니야. 민준이 소년의 손을 잡았다.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알아? 하지만 너무 아파요. 나도 알아. 민준이 침대에 앉았다. 나도 너처럼 백혈병을 앓았거든. 엄청 아팠어. 죽고 싶을 만큼. 소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형도? 응. 근데 봐. 나 이렇게 나았잖아.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너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봐. 소년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그 소년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웃었다. 형, 오늘 항암 치료 받았는데 덜 아팠어요. 잘했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야. 형처럼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4학년 본과. 민주는 본과 4학년이 되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시기였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이 지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그 생각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선물이 있다. 선물이요? 강 회장은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다. 한성의료재단 설립계획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의사가 되면 일할 곳이다. 강 회장이 설명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지. 민주는 서류를 넘겨보며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선물인데요. 아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태연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이야. 이제라도 너를 통해 갚고 싶구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제가 꼭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졸업. 6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주는 드디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장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강 회장, 박윤희, 지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아버지. 강민준. 이름이 호명되고 민주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학장이 졸업장을 건넸다. 축하합니다. 강민준 학생. 수석 졸업을 축하합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지혜는 울면서 박수를 쳤다. 우리 아들. 정말 해냈어. 박윤희도 눈물을 흘렸다. 태연아, 보고 있니? 우리 손자가 의사가 됐어. 민주는 단상에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저 해냈어요. 아빠가 바라던 의사가 됐어요. 졸업식 후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아빠, 저 의사 됐어요. 민준이 묘비에 졸업장을 펼쳐 보였다. 이제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레지던트 1년 차. 민주는 한성병원 혈액종양내과 레지던트가 되었다. 조민석 교수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민준 선생, 이제 진짜 의사야. 조 교수가 말했다. 환자의 생명이 자네 손에 달려 있어. 무겁게 느껴집니다, 교수님. 그래야 정상이지. 의사는 항상 겸손해야 해. 민준의 첫 담당 환자는 백혈병 할머니였다. 70대의 노인으로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다. 할머니, 치료 받으셔야 해요. 아이고, 젊은 선생. 나 같은 늙은이 치료해서 뭐 하겠어. 그냥 보내줘. 안 됩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도 소중한 생명이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민주는 한성의료재단에 할머니의 치료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직접 할머니를 돌봤다. 선생,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거든요. 민준이 웃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3개월 후 할머니는 관의 상태가 되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선생,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울었다. 천만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레지던트 4년 차. 민준은 이제 능숙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강 선생님, 백혈병 응급 환자입니다. 민준이 달려가자 20살 정도의 청년이 쓰러져 있었다. 환자 이름은 김준호, 20살 의대 1학년 학생입니다. 민준은 순간 멈췄다. 의대 1학년. 자신과 똑같았다. 즉시 검사, 그리고 중환자실 준비. 민준은 밤새 그 청년을 돌봤다.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민준이 알았던 것과 같은 병. 선생님, 청년이 의식을 되찾았다. 저, 죽는 건가요? 아니,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죽지 않아. 내가 살릴 거야.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집이 가난해서. 걱정하지 마. 민준이 청년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와 똑같았어. 의대 1학년 때 백혈병에 걸렸지. 돈도 없었고. 정말요? 그래. 근데 봐. 나 이렇게 의사가 됐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민주는 그 청년의 치료를 직접 맡았다. 한성의료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골수이식이 필요했다. 민준이 직접 공여자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청년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넌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처럼요? 그래, 나처럼. 민준이 웃었다. 전문의 취득. 민준은 레지던트 4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31살. 이제 정식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된 것이다. 축하하네, 강 선생. 조민석 교수가 축하했다. 이제 자네도 독립할 때가 됐어. 교수님 밑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야. 조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자네에게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날 저녁 강 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이제 준비가 됐니? 무슨 준비요, 할아버지?
한성의료재단 병원 말이다. 강 회장이 설계도를 펼쳤다. 10층짜리 종합병원이야. 모든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곳이지. 민주는 설계도를 보며 숨이 멎을 뻔했다. 최첨단 시설, 넓은 병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무료 진료라는 글자. 할아버지, 이건 내 꿈이잖니. 강 회장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내가 원하던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큰 병원을 적자가 엄청날 텐데요. 그건 할아버지가 걱정할 일이다. 강 회장이 웃었다. 나는 돈이 많아.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민주는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희망병원 개원. 1년 후 서울 외곽에 거대한 병원이 세워졌다. 이름은 희망병원. 한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종합병원이었다. 개원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환자들. 희망병원은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다. 돈이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질병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저는 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단 한 명의 환자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병원은 제 아버지 강태현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개원 첫날부터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 대형 병원에서 거절당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여기 정말 무료인가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어르신.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세상에, 이런 병원이 다 있다니. 민준은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봤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일이었다. 특별한 환자. 어느 날 민준의 진료실에 특별한 환자가 왔다. 오래전 민준이 치료했던 그 12살 소년이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모습으로.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너, 준혁이? 네, 선생님 덕분에 완치됐어요. 그리고요. 소년, 아니, 이제 청년이 된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저 의대 합격했어요. 선생님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민주는 감격해서 준혁을 껴안았다. 정말 합격했어? 네. 선생님이 저한테 희망을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예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살린 환자가 이제 또 다른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선순환이었다. 3년 후, 희망병원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 민주는 이제 35살, 유능한 의사이자 존경받는 원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했다. 어느 날 민주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혼자서 조용히. 아빠. 민준이 묘비 앞에 앉았다.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다. 아빠가 못 이룬 꿈, 제가 이루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주고 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희망병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의료진들, 환자들, 그리고 웃고 있는 자신. 아빠,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주신 사랑으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요. 묘비가 햇살에 반짝였다. 마치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